오늘 이렇게 내가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작년에 우리 콥26 글라스고에서 개최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좀 분석하고 또 뭐 그 동향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자료 조사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을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두 파트인데 이거 두 파트 다 하면 한 시간 훌쩍 넘어서 잘라서 할게요. 이게 요번에는 요 콥26 기후변화 정책 그냥 동향 정도만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과정 관련해서는 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사실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3일까지 글래스고에서 콥26이라고 불리는 이제 26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정부 대표단, 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뭐 등등 포함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한 뭐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논의를 했습니다. 뭐 역대로 뭐 최고 규모로 많은 참가자들이 뭐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에서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관심이 높아졌는지를 반증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한 120여 개국의 이제 정부 그리고 또 정상들이 또 이번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치열한 논의 끝에 뭐 여러 종류의 또 글래스고 환경 합의 역시 또 채택하는 데 성공하는 등등 몇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콥26는 이제 뭐 우리 뭐 그 학회할 때 제일 먼저 키노트 스피치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요 지도자들의 이제 기조 연설로 시작이 됐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보리슨 존슨, 저 우리 영국 총리하고 찰스 미셀 그 의장, 그리고 안토니오 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저 미국 대통령, 뭐 연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뭐 결국 이제 한 목소리로 뭐 제청하는 게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각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친환경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뭐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글래스고에 오셔서 기조연설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뭐 서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서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 그리고 국제 메탄 서약 가입에 동참한다는 약속.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산림 보건 협력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요. 세 번째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 폐지에 동참하겠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왜 이런 서약들이 기후 변화의 중요한 대책으로 제안이 되었는지를 조금 이따 다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콥26 주요 결과는 뭐 5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크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지구 평균 온도 1.5도씨 상승 억제를 위한 뭐전 세계인의 뭐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데 합의. 사실 이 합의가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그 초기에 이제 회원국들은 석탄 발전의 폐지 여기 페이즈 아웃을 제안을 했는데 그 인도하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채택 직전에 단계적 정도 감축 페이즈 다운으로 이렇게 문구가 수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석탄 발전의 폐지가 그렇게 중요한 합의 사항으로 이제 제안이 됐는지, 또 인도와 중국은 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기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잠시 후에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03개국에서 그 2030년까지 30% 메탄가스의 저감을 하겠다는 데 동참하는 국제 메탄 서약 가입을 또 중요한 뭐랄까 결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산림 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중요성 재확인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5년도에 우리 파리 협정에서 합의된 시장 기반 조치의 세부 사항들이 이제 그 조치들이 이제 이행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의지와 그런 또 채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합의들이 또 왜 중요하고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또 짧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씨 이하로 이제 억제하는데 그 뭐랄까 총력을 기울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아마 좀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1850년대부터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 그 추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르면 뭐 향후 뭐 십수년 내에 기온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왜 중요하나라는 질문은 또 바로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019년 보시면 평균 온도 상승이 0.8도씨 정도거든요. 근데 요 동일 연도에 보시면 0.8도씨의 평균 상승이 여기 지구의 대륙 부분이죠. 이렇게 그 대륙 부분에는 적게는 2도에서 많게는 7도씨까지 온도가 상승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5도씨까지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대륙 쪽 온도가 이제 7도씨 이상 상승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1.5도씨 상승까지를 막아내면 그래도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인류에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NDC라고 하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고 하는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하는 이제 문서를 통해서 개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및 자세한 계획들을 이제 선언을 하였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에 총 188개국이 NDC를 제출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를 개별 국가마다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국가별 NDC를 이렇게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NDC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88개국이 제출한 NDC 목표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COP26에서 유럽 주도의 이제 선진국들은 NDC 목표의 상향 조정을 이제 촉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188개국 중에 그 당시에 이제 15개국이 상향 조정된 NDC를 제출한 상태고,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도 NDC의 상향 조정된 NDC를 조만간 제출해서 이렇게 또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을 맞춰서 NDC 상향 조정을 이제 감행을 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수정을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6.3%였거든요. 그 감축 목표가. 근데 40%로 이제 상향 조정한 게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 대폭 상향 조정이 된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연도별 연평균 감소율을 보면 한국이 4.1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한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석탄 발전의 감축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던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이제 합의,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왜 석탄 발전의 감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마찬가지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연료들이 1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라이프 사이클 관점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코일, 석탄 베이스의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른 발전에 비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전 세계 이제 전력 생산에 따른 에너지 의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석탄 발전이 38%로 가장 높습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들이 시사하는 바는 사실상 석탄 발전의 감축 또는 폐지 없이는 온실가스를 40% 이상 저감한다는 것은 뭐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와 중국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건 또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개별 국가별 전력 생산에 따른 에너지 사용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 파트가 석탄 발전을 의미합니다.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 여기 또 폴란드, 또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은 보시면은 석탄 발전 그 의존도가 거의 한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력 생산 수단인 점을 고려하고 만약에 이 인도나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바꾸게 되면 전력 생산 단가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고 또 이 때문에 수출 주도 국가인 이런 인도, 중국에서는 생산 제품들의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조국으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 뭐 감축에 대해서 좀 디펜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일본과 우리나라도 거의 한 30% 정도가 석탄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사실 대응을 하기는 해야 돼요.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 석탄 발전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암모니아와 석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좀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일본 최대 발전 회사인 이제 도쿄 일렉트릭 파워 여기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곳을 이제 암모니아 혼합 연료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암모니아가 이제 무탄소 그 연료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해당 시설이 사실 상용화가 되면 기존 석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뭐 피즈블 하게 되다면 뭐 석탄 발전에 좋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슈였던 국제 메탄 서약 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앞서 이제 그림에서 살펴보신 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 석탄 발전 다음으로 전력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가스. 이 천연가스가 한 23%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여기 셰일 가스, 내추럴 가스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근데 이 천연가스가 대략 뭐 한 96% 정도가 메탄이고 뭐 나머지 4% 정도가 다른 뭐 탄화수소 계열의 가스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메탄가스의 문제는 뭐냐면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메탄가스 저 1kg이 대기 중에 방출이 되면 대략 뭐 21kg의 CO2가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의 온실가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유전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또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의 이런 누출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콥26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국제 메탄서약이라는 이제 카드를 통해서 메탄가스의 감축에 대한 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또 한번 크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 사업이 그게 뭔가 기반 사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서약은 또 우리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논의를 했던 것들이 산림 회복의 노력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 한 그루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줄이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성장한 나무 한 그루가 대략 한 1년에 10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배출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산림을 통해서 흡수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지구상에 얼마만큼의 나무가 필요할지 계산이 대충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2000 이게 요게 제가 그 2021년 12월 거의 말경에 캡처를 한 건데요. 요게 숫자가 뭐냐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제가 여기 열람하는 그 순간까지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 양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보시면 이게 거의 제가 12월 말에 캡처를 한 거니까 1년에 약 410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4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한 4.1조 그루의 나무가 이제 지구상에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지구상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을까? 물론 일일이 세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위성 영상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추정을 여기 네이처 저널에서 했던데요. 보니까 지구상에 약 3조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더 필요한 건 한 1조 그루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완전히 성장한 나무가 1년에 10kg의 CO2를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나무들은 이제 갓 심은 나무일 수도 있고 또 노후화가 된 나무들도 뒤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 흡수에 기여하는 나무는 이 삼조그루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들을 빼버리면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콥26에서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제안된 시장 기반 조치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점, 또 하나의 큰 성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시장 기반 조치를 이야기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그 완성됐다는 그 규칙이 뭔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고요. 그다음 탄소세가 있고,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국가별로 NDC 그 문서 제출했다 했잖아요. 그 문서를 보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먼저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 캡으로 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량을 각각의 이제 그 기업들 이제 좀 뭐 제조회사라든지 어떤 회사들마다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A 기업이 자기가 할당받은 양보다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B 기업이 자기가 할당받은 것보다 적게 배출하면 A 기업이 B 기업의 남은 할당량을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서로 기업 간의 탄소 그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ETS, 이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 탄소세 요 개념은 뭐냐면 일본하고 또 저기 북유럽 쪽에서 주로 채택을 한 그 시스템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 20개국 정도가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국가가 캡을 따로 씌우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생산한 그대로 그 탄소세를 그냥 정부에 지불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톤을 생산했으면 그 100톤에 해당하는 탄소세를 그냥 정부에 지불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의 이제 장점은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기업 간의 자율거래가 가능하고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긴 있어요.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기업이 돈이 많으면 이산화탄소를 마음껏 배출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약간의 이제 단점도 있겠죠. 어찌됐건 ETS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양을 또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도 하고 대신에 정부가 얻는 어떤 세수는 없겠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장 기반 조치랑 관련해서 COP26에서 주목해봐야 될 점은 기존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시장 기반 조치들은 개별 국가 내에서 거래 또는 이제 세금 부과하는데 국한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그리고 협력적 접근법이 이제 도입됐다는 점이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과 기업이 그 거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끼리 어떤 뭐랄까 MOU를 체결을 해서 탄소 배출권들을 사고팔 수 있도록 등을 해서 이제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상호 MBC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과 뭐 북유럽이 사용을 하는 게 생산 단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게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북유럽과 거래를 해서 북유럽에서 우리가 그 뭐죠 저감해야 되는 온실가스의 양의 일부를 북유럽이 대신 저감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그걸 거기에 대한 이제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협력적 접근법이 가능하게 된다. 요런 점이 하나의 큰 어떤 이슈, 뭐랄까요? 뭐, 그 뭐랄까요? 논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교토의 정서 우리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축 그 책임이 여기 보시면 그 개도국은 상관이 없고요. 그 뭐죠 이제 선진국에게만 있었습니다.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이 그 파리협약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단사국이 기후 변화의 책임을 갖고 또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또 당사국 총회에서 지정한 감독 기구를 둬서 그리고 이 감독 기구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자발적 참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관리 감독 기구를 둬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뭐랄까요 좀 인코리지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번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기반 조치로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탄소 국경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법안은 2019년도에 유럽 그린딜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서 전부 이제 소개가 된 시장 기반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유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 제품이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이제 부과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뭐 가령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생산이 돼가지고 저탄소의 이제 고비용이지만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한 동일 자동차의 경우에는 석탄 기반의 발전으로 고탄소의 저비용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도태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유럽 제품보다 탄소량이 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탄소세를 부과해서 유럽으로 넘어올 때 이 자동차가 결국은 고탄소의 고비용의 자동차로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럽은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친환경성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요 시장에서 입지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럽이 이런 친환경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을 이제 보호하려는 이제 의도를 갖다 보니까 이게 다른 국가들도 친환경 정책을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또 정책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보호무역이다, 이제 또 이런 뭐 등의 또뭐 자유무역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제 비유럽 국가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긴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도 이런 국경세 도입을 심각하게 또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탄소 국경세 도입도 뭐 머지않은 미래에 또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가시화가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역시 수출 주도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서둘러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해운 분야는 뭐 어떤 정책을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그 산업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 뭐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운송 부분, 이 트랜스포트 부분이 한 6%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이제 운송 부분이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이 이제 상당히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뭐 등한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조금 더 제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드리자면 요 두 그래프는 뭐냐면 그전 세계는 아니고 미국의 그 온실가스 배출 분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요 하나는 2014년도고 하나는 2019년도예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미국에서는 그 운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14% 정도였는데 5년 만에 29%로 증가했네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실효를 거둔 반면에 운송 분야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둘러보시면 이제 우리 여전히 디젤차 타고 뭐 가솔린차 타잖아요. 그죠? 전기차 뭐 생산한다 그랬지 뭐 몇 대 되겠어요. 그죠? 근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다 이런 분야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이 퍼센테이지가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향후에는 이런 다른 인더스트리 이제 매니팩처링 분야에서도 화석 기반 연료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연료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친환경 뭐 연료 그리고 친환경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네. 뭐, 네, 요거는 뭐 그냥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표
그 뭐 해운 동향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점점점 우리 의욕 수준도 높아진다는 거. 아,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유럽하고 그 논유럽이 아까 이제 탄소 국경세를 매길 때 그 생산된 제품의 탄소량 그 생산량이 그 유럽보다 많을 때 그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탄소량을 어떻게 계산을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해를 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유럽은 이 이미션 자체를 그냥 그 제품의 뭐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이미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이미션에 국한하지 않고 전과정 관점에서 이거를 그 뭐죠 그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탄소세를 매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의 어떤 뭐 이제 시장 기반 조치도 이제 조만간 그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사실은 이제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LCA를 수행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 기반 조치와 함께 고려가 되는 하나의 또 다른 그 학문 분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한 패러다임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어떤 뭐 전통적인 그 환경 평가, 환경 분석 요것들이 잘 시너지를 이끌어서 우리가 퓨처 그 팔러시를 만들 수 있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네, 세미나는 이제 요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전과정 환경평가 분석이 왜 중요한지, 왜 저게 저렇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요 관련해서 요까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메탄가스를 쓰면 그 메탄가스 1kg가 CO2 20배라고 했나요? 네, 20kg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중국처럼 그냥 탄소 그 의존도가 큰 나라 중국 인도보다 그 메, 가스에 뭐 LNG겠죠. LNG에 예를 들면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약간 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그런 나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메탄 가스 자체는 그 온실 효과가 큰데, 이게 버닝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메탄이 안 나오잖아요. 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fully, 그, 이제, 음, complete combustion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unburned 된 상태로 릴리즈가 되면 온실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풀리 번드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CO2가 한 25% 정도 절감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 LNG 엔진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 우리 포스트로크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메탄 슬립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료에 뭐 몇 퍼센트 안 되긴 하지만 그게 그 완전히 그 뭐죠 발화가 그저 컨버션이 안 된 상태로 그 저 펀넬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또 하나의 큰 문제이자 이슈로 우리 해운 분야에서도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군요. 그러면은 오늘 일단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